다 됐고 2024년 첫 관훈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훈클럽 71대 총무를 맡은 이우탁입니다. 연합뉴스 선임 기자로 재직 중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장내 열기가 뜨겁습니다. 취재진들도 많이 와 계시고 이 관훈클럽의 대선배님들, 그다음에 회원님 여러분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곧 설날이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훈클럽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 언론에서 가장 오래되고 독립성을 무엇보다도 그동안 유지해온 전통의 중견 언론인 모임입니다. 한국 사회의 격변기마다 시대의 화두를 우리 관훈 토론이 그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동훈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시고 올해 첫 관훈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열기가 뜨거운데요. 우선 이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초청에 응해주신 우리 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장님,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양력을 보내주셨는데 워낙 유명하신 분입니다. 1973년 생이시고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사시 합격하시고 검사, 그다음에 법무장관을 거쳐서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런 경력과 이런 건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패널로 참석한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 황준범 한겨레신문 정치부장입니다. 그 다음 우리 이재교 문화일보 정치부장입니다. 그리고 김승년 동아일보 논설위원입니다. 그리고 MBC 김경태 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갑자기 남혁상 우리 편집 부국장이십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한 위원장님 기조연설 말씀 듣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먼저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정론직필의 상징, 관훈클럽에 초청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로 제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만 불과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오늘처럼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정치의 길에 나섰는지, 그리고 목련이 피는 4월 10일까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될 때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미쳤냐, 절대 수락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치권 만만한 곳 아니니 너만 소모될 거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사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고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봤습니다. 한 달이나 지난 지금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월 10일 이후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 말은 100% 진심입니다. 그 후의 인생은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이겨서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 세력의 의회 독재를 강화하는 것이 이 나라와 동료 시민을 정말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하면서 오로지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는 것이 그걸 막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만을 기준으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주 저보고 어린 놈이라고 하지만 제 나이 정도만 돼도 자기가 뭘 할 수 있을지는 대충은 알죠. 저는 제가 국민의힘을 이끌게 되면 승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 길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큰 결정 과감하게 하려 합니다. 그냥 명분, 상식, 정의감 이런 기준으로요. 여기서 생각이 많아지면 사가 끼기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 후 일하는 세부의 과정에서는 하나하나 돌다리를 두드리는 편입니다. 그 거꾸로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그러지 않도록 노력할 겁니다.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지향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국민의힘은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선택권과 경쟁이 존재할 때 시민의 권익에 증진되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이 저의 강한 신념입니다. 국가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쟁의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쟁에 나서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철학과 기본 방향을 가지고 개별적인 이슈마다 정답을 찾을 겁니다. 우파 정당이든 좌파 정당이든 중도 확장을 해야 한다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슈에 대해서 일관되게 중간 위치의 입장을 갖는 사람이라는 건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도층이란 어떤 이슈에서는 오른쪽의 입장을, 어떤 이슈에서는 왼쪽의 입장을 갖는 사람들, 즉 평균 내면 대충 중간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분들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분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중간 지점을 겨냥한 답을 내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대신 개별 이슈마다 어느 쪽에서든 선명하고 유연한 정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끄는 우리 국민의힘은 그렇게 할 겁니다. 인혁당 사건의 국가배상에 대한 소위 비꼬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우리 정부의 법무부였습니다.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이 판례의 변경으로 받은 돈보다 더 큰 이자를 나라에 토해내야 하는 억울한 사안이었죠. 지난 민주당 정부는 거칠게 말해서 자기 편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기 싫고 귀찮아서 그 불합리를 방치했죠. 저는 그건 명백히 억울함이 있는 사안이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데 진영 논리는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임 직후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는 그러다가 배임 책임질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인혁당 관련자에 대한 빗고문을 방치했지만 저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는데 그게 죄가 된다면 장관인 제가 처벌받겠다는 말로 관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군복무 중 순직한 고 홍정기 일병 사건에서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해주기 위한 국가배상법 개정 역시 같은 기준이었습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데는 내 편, 정치적 유불리가 낄 자리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우파 정당이지만 지금의 민주당보다 더 유연하고 더 미래지향적이고 더 실용적일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책임감과 반응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를 것이고 이미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약속을 하면 반드시 실천하고 허황된 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시고 불편해하시면 과거처럼 시간 끌고 뭉개고 미루지 않고 바로 반응할 겁니다. 속도감 있게 결정할 거고 일단 그렇게 결정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팀으로 실천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파이팅 있게 더 속도감 있게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앞으로 많아지실 겁니다. 국민의힘은 동료 시민들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교통, 안전, 치안, 건강, 경제, 의료 등
우리 사회에 깊숙이 존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줄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격차 해소는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역 간 이동에 불편을 주는 교통격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의료격차,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는 치안격차, 이런 것들은 모든 현실 속에 국민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격차 해소 공약들은 우리 당의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에서 비롯하는 것이며 우리의 그 책임감이 국민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정치개혁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지금의 강한 진영 대결의 양상 때문에 지금 저희 당을 포함한 각 당이 제시하는 정책들은 각 당의 지지율에 거의 대부분 수렴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아니라 한동훈이 제시한 공약은 국민의힘과 저에 대한 지지율에 수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만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중위소득화 같은 국민의힘의 정치개혁,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훨씬 넘는 60%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영을 초월한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이런 포퓰리즘이라면 저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의 포기, 금고형 이상의 확정시 세비 반납,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 자금 수수에 대한 서약을 바로 이번 공천 신청의 필수 조건으로 해서 실천했고,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도 총선과 치러지는 이번 선거부터 바로 실천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완전히 새로운 얘기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이렇게 큰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과거에 흐지부지 되던 정치개혁 논의들과 달리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이번에 진짜로 이걸 할 것이라는 점을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알아봐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들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동료 시민들과 언론인들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약속합니다. 이 정치개혁 시리즈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더 발굴해서 더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말한 처음은 아니지만 그걸 실천한 처음이 되고 싶습니다.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보찜을 얹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기 오래전부터 동료 시민, 동료라는 말을 좋아하고 많이 써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동료 시민에서의 시민은 특정 지역에서의 주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하고 권리를 가진 주체, 즉 개인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과거에 국가의 시대, 국민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개인의 시대, 시민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시민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공동체의 번영과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 시민들 사이의 연대 의식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여드린 점을 우리 국민의힘은 반성합니다. 속도감 있고 활력 있는 정치로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하는 말과 행동에, 정책과 싸움에 공감하시면서 감정이입을 하시면서 국민의힘의 정치를 국민의 정치, 나의 정치로 생각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대신 싸우고 국민이 처한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목련꽃이 피는 봄이 오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를,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를 고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한동훈의 소신, 철학의 내용을 아주 한동훈의 문법에 담아서 듣게 돼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목련이 피는 4월에 대한 각오, 그때 그 각오를 듣게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토론에 들어가는데요. 대략 한 11시 한 40분까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과 관련해서 뭐 세세한 룰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쉽게 얘기하면 질문하는 사람은 짧고 전국을 아주 찌르는 아주 간결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는 분은 의미 있는 내용을 풍성하게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플로어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정리해가지고 우리 사무국장께 주시면 제가 나중에 토론 말미에 대신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벼운 질문 하나 던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밤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녹화대담 방송을 하십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이렇게 한날에 잡히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한데 일정을 서로 조율하고 그런 걸 상식으로 생각했는데 사전에 일정 조율을 하셨죠? 일정 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관훈 토론 일정을 잡은 게 그건 굉장히 오래된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먼저 잡았죠.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게 가벼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무겁게 하면은 혹시 섭섭하지는 않으셨는지 이렇게 여쭤보려다가 그렇게 조율만 여쭤봤습니다. 자, 이제 워낙 관심이 지대한 만큼 본격적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우리 동아일보 김승년 논설위원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역시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준비되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약간 몸풀기성 아주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연설에서 얘기를 좀 하셨는데 동료심이란 말씀하셨거든요. 그 의미도 좀 충분히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어디서 이 동료심이란 말을 처음 알게 되셨고 또는 사용하게 되셨고 무슨 계기가 있었다거나 하는 건지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국민이란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추상성도 대단히 좋게 보고 의미 있게 보는데요. 지금 시대로 보면 국민이란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제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살아가는 현실 속의 동료 시민에 집중하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말씀으로 드린 것이고요. 저는 장관할 때도 뭐 법무부 가족 이런 말을 좀 안 좋아했어요. 가족은 집에 있는 거죠. 우리는 동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동료 의식으로서 각자의 수평적 수직적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 헌법과 법률에 위임된 범위 안에서 각자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간에 동료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료 의식이란 말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제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고 그게 오래 가져갈 기억은 과거에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인천의 스파월드라는 인천에서 그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연평도에 포격을 당해서 피격을 당한 정말 이 우리의 국민들을 자기 업장을 그냥 무료로 내주셨거든요. 일주일, 하루, 이틀 이게 아닙니다. 몇 달 동안요. 결국 그런 여파가 지속되면서 사실 그분이 망하셨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 자기 업장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동료의식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품격과 우리 사회의 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성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데 인천에서 뭐 당 행사를 할 때 그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감동했다고 저를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모셨었는데요. 제가 사실 거기서 더 한 번 감동한 것이 그분이 그렇게 망한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그런 봉사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어떤 상황을 볼 때 좀 감정이입을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제가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동료 시민을 위해서 제가 뭐든지 헌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 사장님의 입장이었을 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지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런 면에서 제가 대단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고요. 그런 차원에서 동료 시민이란 말은 앞으로 제가 계속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번만 더 짧게 질문을 드리자면 그래서 그 동료심이란 말의 취지는 잘 알겠는데 처음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 표현이 들어온 때가 있었던지 혹 기억이 나십니까? 사실 그리스 시대부터 쓰던 말 아닙니까? My fellow citizen 이런 종류잖아요. 저는 그걸 봤을 때 그냥 국민 여러분이라고 했었을 때 국민들께 다가가는 정도와 그 현실 속에서의 어떤 이 접근성이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였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이게 관련 있는 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부터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너 나중에 뭐가 될래? 였습니다. 저는 정말 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건 많았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이 사회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사람들을 좀 더 삶을 즐겁게 하고 좋게 만드는 것, 그런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국민의 개념이 아니라 지하철에서 같이 타고 있는 옆에 분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같이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현실 속의 동료 시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국회에 와서 주로 이제 질문에 답변하는 위치에서 정치를 보셨을 텐데 이제 정치 한복판으로 오신 지 한 달 좀 지났습니다. 장관 시절과 비대위원장이 된 지금 시절 정치란 이런 거다에 대한 것에 생각의 차이가 있다면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정치라는 것은 공공선의 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그리스 시대부터 나온 말이고 좀 고루한 말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정의는 지루하지 않은 정의고 앞으로도 지루하지 않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정치는 사실 저는 20여 년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상당수의 분들도 그런 정치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권력을 쟁취하는 의미의 정치를 시작한 거는 그런 작은 의미의 정치를 시작한 것은 제가 한 달밖에 안 됐죠. 저는 이 두 가지가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권력을 쟁취하는 의미의 정치를 집권당의 대표로서 이끌겠지만 역시 정치의 핵심의 본령 공공선의 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면에서 그 생각을 변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은 정치를 하는 길이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예, 그 위원장님 기조 말씀이 이게 여운이 남아서 아무래도 이런 그 기조 말씀에 있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질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또 목련이 피는 4월, 목련이 피는 어떤 총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총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 위원장님 향후 행보에도 상당히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뭐 좀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면은 총선 결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고 기회가 되면 차기 대선에 나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저는 사실 이런 스피치나 이런 기자 답변을 할 때 준비를 별로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이유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을 가감없이 말하는 게 크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거슬리지 않는다는 점을 제가 한 1, 2년 동안에 그걸 알았기 때문이고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4월 10일 이후에 진짜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정치라든가 이런 그 식견이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더라도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생은 그때 생각해 보죠. 사실 저는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좁은 의미의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을 갑자기 당대표로 불러 올린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이번 총선의 승리가 전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동료 시민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절실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어찌 보면 죽을 길인 걸 알면서도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저는 당연히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니까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아니기도 합니다만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만큼 이번 선거 4월 10일 목련이 필 때의 선거에 집중할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정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것을 생각한다면 그 승리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제 그림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예,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각오 여러분들 아마 체감하실 겁니다. 지금 총선 얘기가 집중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재교 문화일보 정치부장 총선 얘기 좀 본격적으로 질문해 보시죠. 네. 선거는 일단은 그 민심을 확인하고 그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총선에서는 이제 지방선거와 달리 어떤 중앙당의 선거 구도 전략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 집약이 이제 공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요번에 그 한 위원장이 갖고 계신 공천의 원칙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국힘이 과연 낡은 그 어떤 수구의 틀을 깨고 국민들에게 보여줄 미래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천에 대해서 클리셰로 얘기하자면 깨끗한 공천,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이겠죠. 뭐 이 클리셰에는 동의하고 저희는 이게 목표인 건 맞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날것의 말씀을 말씀드리자면 공천 과정에서 저는 과거의 문제들을 봤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정당이 자기가 신세지거나 아는 사람을 은혜 갚는 식으로 끼워 넣는다든가 그리고 최대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그 이후의 내부 정치나 자기 세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 구도를 짜려는 것. 이런 식의 사가 들어갔을 때 선거가 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런 공천을 하지 않기 위해서의 대표라면 제가 우리나라에는 정당의 대표 중 가장 유능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공천을 하기에는 가장 적합하고 준비되어 있는 대표입니다. 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파의 문제는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기 위해서 정치에 데뷔하는 날 정계 은퇴 선언 비슷하게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공천이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 같은 우파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공천의 잡음에 훨씬 더 실망을 느끼시고 그걸 표로 보여주십니다. 그래 왔죠. 과거의 사례들이 있죠. 저는 그 사례가 없이 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기는 길이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도도를 펴지만 4월 10일에 저는 정말 이기고 싶거든요. 정말 이기고 싶고 명분 있게 이기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이 과정에서 반목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공천에 공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수긍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떨어지는데 공감하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설득되고 수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천을 반드시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룰을 정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온 다음에 인사를 보시면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해석이 안 되실 겁니다. 별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다 같이 원팀으로 4월 10일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짤 것이고 그 과정에 중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의 공천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셨던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불러 올리었다는 것은 약간 저와 반대되는 면에서 실망하셨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반응이 너무 느렸죠. 싸워야 할 때 몸살이고 싸우지 않았죠. 그리고 다 떠나간 다음에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몸살이고 덤비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속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당을 맡은 이후에 어떤 종류의 네거티브가 오거나 어떤 종류의 우리에 대한 뭐가 나오면 무조건 24시간 내에 반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나가는 경우를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저를 거치게 했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제가 한 번은 보고 나가게 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슈를 24시간 이상 기다려 주시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지자와 우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 드려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속도감을 이번 총선에서 충분히 보여드릴 겁니다. 그 위원장님 말씀은 그렇다면은 그 어떤 권력의 실세 또는 의회의 기득권 이런 것들로 이제 대표되는 분들이 이번 공천에서 상당수 탈락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권력의 실세, 의회 권력의 핵심 중에서 이길 수 있고 그게 우리 당의 선거에 도움이 되는 분이라면 그분들이 불출마하겠다고 하면 제가 집에 가서 말릴 겁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국민에게 설득이 있고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지역에 나가서 이겨야 되는 것. 그분들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몇 선 이상은 그만둬야 되고 어떤 권력과 친하면 그만둬야 되고 이런 식의 논리는 이기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 국민의힘은 지난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상당한 참패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리고 선거는 이제 중도층을 그 확보하기 위한 그에서 선거의 승패가 달려 있는데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국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과 수도권 너무 많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저희한테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소위 말하는 한강 벨트나 이런 쪽에 있어서 우리가 의미 있고 헌신하려는 우리의 스타들을 많이 소개하는 것도 그런 식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겁니다.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 바람을 제가 주도해서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국민들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도층에 대한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스피치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요. 우리 국민의힘은 우파 정당. 저는 진보 보수란 말에 약간 불만이 있어요. 진보 보수란 말에는 가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진보는 앞으로 나가는 거고 보수는 마치 수구인 것 같은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실제 의미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좌파 우파란 말을 오히려 쓰는 편인데요.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주의 우파 정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과 자유를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정당이죠. 그렇지만 그 기본 하에서 피벗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소수자도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저희는 이미 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금의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중도층에 대한 이 말씀은 그러니까 개별 사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본을 지키면서도 최대한 유연하게 답을 찾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는 정책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이 저는 공약을 낼 때 우리 공약팀에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큰 틀에서 세상을 바꾸는 공약, 그게 이번 총선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런 총선 규모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알죠. 그런데 제가 공약팀에 주문한 건 이겁니다. 4월 10일 기점으로 그 이전에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 수도권 시민의 삶이 그 이후보다 어떻게든 좋아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재원까지 마련해서 그거를 총선이 시작되기 전에 실천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결국 개별 시민의 삶이 나아지게 한다는 것에 우리의 진정성을 중도층이 봐주시고 우리가 정답을 내주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봐주신다면 우리가 바뀐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바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후보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많이 져놓으면 우리의 인재풀이 부족하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의 최대한을 동원해서 의미 있는 지역에서의 상징성을 드리려는 겁니다. 저쪽은 정청래,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그 논란도 감수하겠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더 서울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이번 총선 내에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국민일보 남혁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운동권 특권 세력의 그 청산이라고 이제 수차례 말씀하셨고요. 반면에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검사 독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 여기 우리 선배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화 운동은 몇몇 사람의 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공입니다. 그 공을 발췌해내서 수십 년째 울고 먹는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몇몇의 이해관계가 그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라면 나라에 해가 없는데요. 그분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 좋은 정치의 등장을 꽉꽉 막고 있거든요. 어떤 보도에서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중에 70여 명이 운동권 출신.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사실 그 시기에 돌 한 번 안 던져본 사람들은 적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총학 같은 데서 학생회장 한번 해보고 뭔가 렛대를 달렸던 사람들끼리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 수십 년째 기득권으로서 혜택받으면서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해가 됩니까? 386이었다고 했잖아요. 386이 686이 됐어요. 그럼 그동안에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혜택이 필요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시대 정신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영역에서만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사회 영역, 시민단체 영역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얘기 들었던 것 중에서 얼마 전에 우상호 의원께서 나는 여러 번 속된 말로 여러 번 했었으니까 나는 안 하겠는데 그런데 아직 못 해본 우리 운동권 후배들은 좀 하면 그게 뭐 문제냐? 그럼 얘네들한테 가혹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유능하고 준비된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막고 있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 부분이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검사 독재란 말 자체는 일단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코미디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의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공방과 날선 공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해적으로 그런 공방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민주당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경찰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음번에 검찰이 없어지면 다음번에 공약은 경찰을 없애는 겁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자산입니다. 국민의 도구일 뿐입니다. 의인화해서 볼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그런 중요한 국민의 자산과 도구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폄훼할 경우에 그 손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민주당에 갑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의 치안이 약해지는 거고 우리의 범죄 대응 능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저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사 독재요? 그렇게 검사 독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의 목표는 일당 그 최대 그 목표치로 잡자면 151석을 얘기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국민의힘 총선 목표 의석은 어떤 건가요? 151석인가요? 아니면 민주당보다 한 석이라도 많아야 되나요?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언더독입니다. 열심히 따라 올라가고 있죠. 저희는 결국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숫자로 말씀드릴 만큼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151이라는 숫자가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그분도 굉장히 자신만만한 분들 아니에요? 180석을 갖고 있고요. 지금 준연동제로 해가지고 위성정당 띄워서 또 사람들 모으겠다는 분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소박한지 좀 묻고 싶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총선의 목표는 자기의 생존, 자기의 당권 유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51이라는 그 숫자가 그 점을 좀 엿보게 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이 되니까 설명 잘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서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황준범 한겨레신문 정치부장 질문하시는데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전곡을 찌르는 아주 간단한 질문 그리고 답변도 아주 이렇게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시간 세이빙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위원장님 모두 발언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토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주 강하게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작년 연말에 오셔가지고 이제 직접 만나보시기도 하셨고 어차피 4월에 총선에서 경쟁 상대이신데 경쟁 상대로서 이재명 대표 단점도 있을 테고 말씀하신 대로 장점도 함께 장단점을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생각하는 걸 다 얘기하면 좀 너무 시니컬해질 것 같고요. 일단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 동료 시민들께서 하시는 것이니 제가 장단점을 상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은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의 그 전통이 빛나는 민주당인지를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우리가 알던 장면, 윤보선의, 김대중의, 노무현의 민주당과 다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좀 시니컬하게
기자님들하고 뭐 도어 스태핑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민주당 가서 대표하면 정말 편하겠다. 차라리 민주당 할 것.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안타까운 점, 이재명 대표님께 안타까운 점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공적으로, 공식적으로요. 그리고 그걸 너무 자주 바꾸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충격적입니다. 지금 연동형 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7, 8번 대선 공약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달라진 건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 건 없고 본인의 기분과 상황과 본인의 정치 공학만 달라진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당연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의 질곡과 파도를 거쳐오시는데도 아직까지 당대표고 아직까지 이렇게 당을 장악한다? 대단한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정치력은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잠깐 작년 얘기를 잠깐 하면요. 지난해 9월에 이제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었고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그 사안은 영장을 청구해야 될 만한 당연한 사안이라고 봤고요. 다만 이 현직 그 당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생각은 했습니다만 보통 이런 일을 할 때 꼭 해야 될, 제가 지금 정치인이 아니라 어떤, 당시에도 제가 뭐 그 사건을 제가 직접 한 건 전혀 아닙니다만, 사법 영역에서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그 과거의 전례라든가 사법 시선을 볼 때는 영장 청구가 꼭 필요한 사안이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 영장 청구를 제가 결정했다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구속 수사를 이제 하려고 하시는 건데 뜻대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제1야당에 대해서 좀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시스템에 대한 문제였던 것이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선 부분이 좀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당에서도 찬성해서 통과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앞선 과정이 대단히 여러 가지 그 히스토리들이 짚어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국회에서 몇 달 전에 공언했었고요. 그런데 그걸 뒤집었고 그걸 뒤집었는 데서의 어떤 정치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단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찬성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사법적인 가부의 문제는 판사 한 명의 판단에 다른 문제잖아요. 그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은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충분히 영장 청구가 돼야 되는 문제고 그걸 정치적인 책임과 결부시킬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 대해서 그 범죄 혐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내용들이잖아요. 오히려 제가 다른 데서 말씀했다시피 이걸 과연 한 사람이 한 게 맞아라고 의심할 정도로요. 간단히 짧게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갤럽 조사 이런 걸 보면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직무수행 잘한다라는 답변이 한 50% 넘고 또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하고 큰 차이가 없이 아주 높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정작 국민의힘은 아직 박스권에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평가해 주시는 것을 제가 평가해 주는 위치가 아니고 전 평가받는 사람인데요. 제가 더 잘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굉장히 변화하려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지하시는 분, 비판하시는 분 모두 약간 다른 지점에서 실망하시는 부분이 많았던 정당입니다. 제가 지금 소속돼 있지만요. 그렇지만 제가 와서 우리 국민의힘이 원팀으로 지금 변화하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국민들께서 머지않아 평가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국민의 그 평가가 목련이 피는 4월 10일 이전에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갤럽 그 여론조사 지금 언급이 나왔는데 그걸 보면 역시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을 아마 차기 대선 주자 또는 국가 지도자 후보 물망에 아마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제 외교 안보, 국가 안보 이런 데에 대한 식견도 있으셔야 될 텐데. 사실 이제 우리 지금 저 휴전선 이북에 평양에 벌써 집권 13년을 맞는 젊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노동당 전원회의, 올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등에서 대한민국을 뭐 철두철미 제1의 적국, 뭐 전쟁 중인 교전 두 나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표현도 다 삭제하고
그랬습니다. 거칠고 과격한 언사를 걷어내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법률가시고 이런 냉철한 현실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행태가 왜 이런 행태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제정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짧은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본이라든가 기업의 국적이 이렇게까지 중요해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세계 정세가 굉장히 바뀌었고요.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의 어떤 큰 블록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주변 지형 지물까지 생각해가면서 생존의 전략을 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국제 정세는 분명히 우리 쪽으로 많이 우위가 되어 있죠.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저는 정말로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 한미일 공조를 복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시스템하고 더 가치 동맹으로 승격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분명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저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과격한 언사를 통해서 존재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의 북한에 대한 구상은 담대한 구상을 이미 발표한 바 있죠. 우리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는다. 북한이 조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파격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죠. 우리는 그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의 바탕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맥점을 짚어서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는 언제나 강성으로 나서기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언제나 현실론을 인정해서 물러설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 균형의 지점을 잘 포착해서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북한의 생존 전략을 언급하시고 그런데 북한이 지금 핵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께 최종현 학술원 조사 결과 따르면은 우리 국민들의 90%가 이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미국의 핵 우산이 여전히 이제 불안하다. 60% 가량 이렇게 했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우리 생존을 위해서 독자적 핵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70%가 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장에 나서야 된다. 최소한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우선 책임 있는 정당의 대표로서 제가 이건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현실적인 것과 또 정치적인 그런 게 있는데요.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NPT 체제를 우리가 부정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대단히 매력적인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이 나왔을 때 70%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 북한의 핵 확산, 그리고 우리는 세계 전체로서의 핵 문제에 대한 기준과 다른 나라와의 어떤 공조, 그리고 균형을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말씀하신 그런 거는 여러 가지 대응하는 방식 중에 원 오브 댐이다. 라는 정도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 라는 식으로 지금 우리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만한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간단히 외교안보에 대한 어떤 인식 이거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김경태 위원께서 아까 그 86 세대와 관련된 질문을 좀 준비하셨다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시대 정신을 말씀하셨고, 특히 이제 문제는 그 시대 정신으로 이제 지목된 분들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에 존재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 대해 삶에 어떤 구체적 이익이 되는 건지, 그게 조금 모호한 것 같고, 그다음 무엇보다 의회 독재라고 또 표현을 하시는데 그 야당의 그 강한 정부 견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의 여당이 다수당이 됐을 땐 정부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갈 것인지,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정부의 독재인데 이 부분에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한 깊은 존중과 존경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 과실을 몇몇의 운동권의 자기들끼리 이너서클들이 수십 년째 주고받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치적 의사결정도 그렇고요. 뭐냐면 그 70명은 서로 다 아는 사이 아닙니까? 서로 형, 동생, 누나 아닌가요? 그리고 그게 세대 교체가 되지도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부패해졌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도덕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송영길, 윤건영, 윤미향,
서영교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청렴합니까? 우리 정상적인 정치인의 기준에 봐서도 저는 그 부패의 문제가 이미 심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답을 내놓고 있어요. 하나같이. 그러면 그런 분들이 청산되고 새롭고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분들이 그 영역을 들어왔을 때 그게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의 정치와 대한민국 동료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 그 이념이라든가 이런 거에 터잡은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럼 그런 식의 소위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이라고 제가 지칭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내는 정책이라든가 어떤 사안에 대한 입장은 너무너무 예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예상 가능한 범위가 과연 몇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2024년, 2025년에 지금의 시대에 맞는 정신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리를 내주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의회 권력 문제, 독재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는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가 당선은 됐지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하려고 했었을 때 의회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타협선을 끊으면서 계속 끊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슛을 하려고 하면 파울로 끊는 그런 식이죠. 그 양태가 너무 강해졌고 지금은 너무 노골적이 됐고 너무 강해졌습니다. 반복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의 뜻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민주주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집권 여당을 이끌게 됐지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잊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예, 그 윤석열 그 정부 견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역시 얼마 전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 김승연 국장 질문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 들어보니까 뭐 평소 그렇듯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드려야 될 질문 같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면 당을 떠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거리를 두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선거에서 이기려면 자, 우리가 이번에 국회에서 과반이 돼야 된다. 그게 총선 승리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정책을 국회에서 이렇게 법제화해야 되니까 라고 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적 인기와 당의 지지율이 괴리가 있는 것 그리고 대통령 국정 수행률이 낮은 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떠난 이후에 당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지 했는데 걱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지겠다고 강서구청 선거 이후에 말씀하셨지만 그 사인이 구체적으로 없는 가운데 우리가 이겨야 대통령 생각이 잘 구현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기면 안 떠납니다. 자, 그럼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그리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겨야 한다? 꼭 그것만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정부는 단 한 명이 이끄는 정부가 아니에요. 우리 당, 집권당, 그리고 많은 강요들, 그리고 많은 지지자들이 이끄는 정당입니다. 그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겨줘야 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사실 있어요. 물론 비판하실 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저는 이미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게 변화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께서 불편하시고 저는 국민들의 눈치를 굉장히 볼 겁니다. 국민들께서 비판하시고 합리적인 비판하시고 뭔가 이건 아닌데라고 하시면 저는 그때 반응하는 정치 그리고 반응하는 정당을 만들 겁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부족하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셨던 점을 보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구 하나의 생각을 하기 위해 구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정치 세력은 하나의 방향, 그러니까 자유와 경쟁을 장려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하고 룰을 지키게 하겠다는 어떤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생각을 구현하는 정당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지 그런 면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뀐 상태에서 이겼다? 그럼 국민들께서 바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바뀐 정책을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토대가 생기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그럼 추가로 좀 관련 질문입니다. 오늘 역시 뭐 많이 느끼셨겠지만 진취적이고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지난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반 거의 2년 다 되는 기간 동안은 법무장관으로 국무위원을 지내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한 위원장의 생각이 과거 국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국무위원 시절에 좀 역할을 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국무회의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좀 하셨던 겁니까? 일단 국무위원은요, 개별 부처를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하면서 제 정책들을 보시면 저는 좌우를 가리지 않았고 그냥 국민의 어려움과 현안만 보고 했었습니다. 저는 국민을 좀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제시카법 주장했고 이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추려고 주장했고요. 다양한 정책들을 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은 저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정책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저는 그 제주 4.3이 공산주의자가 관련된 부분이라는 그런 정의와 그거에는 공감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억울한 분이 생겼다는 것에서도 공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안 했던 직권 재심까지도 저희가 하겠다고 하고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개별적인 정책을 제가 했던 정책을 봐주시면 제 생각은 일관됐다는 점을 나름대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드린 점은 있을 겁니다만 제가 잘하려는 의지나 변화하려는 의지나 혁신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 일요일을 좀 가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사퇴를 대통령실로부터 요구받으셨고 거부했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날의 상황도 몹시 궁금하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하고의 관계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아직도 대통령께서는 비대위원장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분 사이에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저는 대통령님과 굉장히 오래된 사이입니다. 여러 가지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인연이 있죠. 저와 그분이 신뢰관계를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저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라는 굉장한 공적 지위에서 서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둘 다 헌법과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는 여기서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왔고 저는 예전에도 지금도 어떤 공적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적 영역이 관여되는 걸 저는 대단히 싫어하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과의 소통은 다양한 방법으로 충실히 진행되고 있고 결국 우리의 목표는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지 못했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게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일도양단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결국 의견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의견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 관계가 되면 되는 것인데요. 저는 대통령과 제가 충분히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좀 민감한 재미난 흥미 있는 그런 주제에 들어가면서 열기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황준범 의원 뭐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또 여당 대표 의견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알려지기로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그리고 한 위원장은 스스로 기자들한테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무 개입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일도양단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상황을 보셨으니까 지금 이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소통이 충분히 잘 되고 있고 할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그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당청 관계, 그러니까 지금 당 대통령실 관계일 텐데요. 이게 이제 한국 정치에서 계속 논란거리고 참 논쟁이 됩니다. 평소에 생각해 오신 그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는 이상적인 게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신 대통령을 보유한 집권 여당이죠. 여당과 대통령이 상호 협력을 할 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일종의 어떤 외명적으로 보면 수평이냐 아니면 수직이냐 저는 이런 표현에는 좀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선의를 가지고 일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 한뭐 수십 년간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도 저는 그 원칙을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다른 얘기일지 모르지만 저를 굉장히 비판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가혹했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제가 공정하지 않았다거나 누구 편을 들었다든가 누구 소위 말하면 백을 들어줬다 이런 얘기는 아마 하는 분을 못 봤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적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공공선을 취한다는 어떤 기본적인 이 지점을 농구에서 말하는 피벗처럼 한 발을 딛고 헌법과 법률과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역에서 저는 충분히 지금 대통령실과 앞으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거잖아요.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생각이 다를 때 한쪽의 생각이 무조건 지배하는 관계가 안 좋은 관계잖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더 건강한 관계로 우리는 발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민의 민생 그리고 나라의 안전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시너지를 내면서 상호 협력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대통령실과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시너지를 내기 위한 최상의 관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듣고 또 다들 이해가 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즘 관심이 아주 집중되는 이슈인데 이거 이슈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 남혁상 부국장께서 질문해 주시죠. 네. 오늘 밤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신년대담도 방영될 예정인데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 대통령 말씀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대통령 말씀과는 별개로 이번 총선을 지휘하는 그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그 위원장님 입장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김 여사님의 가방 그 수수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님의 대응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연찮게도 오늘 방송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잘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를 꼭 필요하다면 반복을 해야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죠. 처음부터 그 가방을 사서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을 찍기 위해서 산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경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렇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뭐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전에는 뭐 전후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다 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서도 이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거 아쉬웠던 부분이나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줄 수 있나요? 생각하시는 그대로고요.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대로고 저는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한 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검사 시절에 뭐 조선 제1검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리고 굵직굵직한 특수수사통 특수사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상당한 그 유죄율도 이루셨고 했는데 만약에 그 당대표 한동훈이 아니라 검사 한동훈이라면은 지금 해당 사건이 이제 배당이 됐잖아요. 서울중앙지검으로.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몰카의 경우 증거능이 없으니까 불기소 처분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조선 제1검은 제가 여기서 분명히 해두지만 당시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저한테 붙여준 말씀이라는 걸 제가 지적드리고요. 그런데 이 사법적 영역에서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는 괜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는데 똑같이 답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어떤 가정에서 얘기한다면 왜냐하면 사안이라는 거는
세상의 모든 사안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을 다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일도양단을 어떻게 말하는 것이 그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안의 본질 자체는 무효가 공정인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보이는 어떤 국민 눈높이에서의 어떤 불안함이라든가 걱정할 점이 있었던 점도 분명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은 그 친북 활동가 최재형 목사 있지 않습니까? 그 최재형 목사께서 왜 어떤 의도로 배경, 뭐 의도 이런 걸 했는지,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최재형 목사에 대한 어떤 조사 수사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이분들이 감추지를 않던데요. 네. 방송에서 미리 가방도 자기들이 사고 이러잖아요. 더 그러니까 이거는 큰 배경들 뒤에 있는 그런 문제는 제가 속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사건은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들을 국민들이 이미 잘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친북적인 사람이 이 공적 의도로 했다는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 감찰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그 지금 그 여야 합의로 하면 대통령실도 받아들이겠다고 할 수가 했었는데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게 막혀 있는 이유가 그 북한 인권재단이 동시 임명을 지금 국민의힘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 특별 감찰관 제도 도입을 위해서 그 여당이 선제적으로 이 북한 인권재단 조건을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도 검토 중인데요. 먼저 이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5년 내내 임명되지 않은 건 문재인 정권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 정부 당시에 영부인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사건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점들 생각하면 민주당이 다른 곳이 아닌 민주당이 이런 주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공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미 있는 제도예요. 그걸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현안이라면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특검이라 하면 통상의 검찰이 수사한 것이 잘 됐다 못 됐다에 따라서 이건 특검이 필요하겠다, 진실을 더 규명해 보자 하는 건데 이거는 본 수사, 검찰이 한 김건희 여사 그 주가 조작 논란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는 위원장께서 법무장관 시절인 재작년에 이미 수사가 다 끝나 있다, 별 문제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답변하셨단 말이죠. 검찰이 수사 결과를 중간 보고라도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지체됐는지. 그리고 지체되던 마지막 순간은 작년 말인데 당시로서는 위원장께서 이제 법무장관이셨는데 왜 지체됐는지가 궁금하고 보고받았던 내용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 없었던 것인지 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공직에서 있었던 사안을 공직이 끝난 정치에 나서서 제가 이렇게 풀어내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 특검이라는 제도를 지금 이 쌍특검의 문제는 그냥 총선령이 명백해요. 그리고 이 자체가 왜 그걸 볼 수밖에 없냐면 이걸 제의 요구하는 것 자체에서 이 머리 굴리는 걸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득표에 될 것인,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를 감안하면 이 특검은 명백한 총선령 악법이 명백합니다. 이 특검을 거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 사안들은 또 이미 1심에서 나온 결과를 봐도 이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제가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보고받고 한 내용이 있지만 그것을 제가 법무장관을 그만둔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는 제가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제가 드렸던 질문의 일비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뭐 내용은 차치하고 검찰은 중간 발표건 무엇이건 이 정도 했으면 아주 단순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발표를 이왕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식의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검찰 내에서는 네. 제가 검찰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거나 대신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역시 이제 여러 이슈를 다뤘는데 이번 총선이 뭐 정권 심판이냐, 뭐 운동권 청산이냐 이런 시각에서 볼 수 있지만 정치사적으로 보면 이른바 87 체제 청산이라는 관점도 적용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헌 문제에 관심이 좀 있을 텐데 개헌 문제는 우리
김경태 국장 좀 질문해 예, 주시죠.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 5년 단임제 87년 이후 4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 정치 양극화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권력 구조 좀 개편해야 된다. 지적 꾸준히 제기됩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 등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선을 앞두고 그 개헌의 문제가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은 저는 이 총선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문제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개헌 문제가 권력구조 개편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전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87 체제 이후에 우리나라의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87 체제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배상법에 있어서의 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제한해버리는 옛날식 정말 우리가 못 살았을 때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던 시대의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구라든가 기후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지금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헌법 조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 고려해야 될 문제인데 이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에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이게 진행되지도 않을 뿐더러 괜한 정치적 특히 이런 총선 국면을 앞에 두고는 정치적 에너지만 쓸데없이 소모하게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내각제라든가 중임제라든가 개인적 생각은 있지만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질문들이 좀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총선과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 개혁신당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은 국힘에 계시는 걸로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유승민 전 의원님에게 혹시 기대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역할 같은 거? 여러 신당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신당들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오히려 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익과 이해관계, 뭐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만 그걸 기준으로 사람들을 계속 밀어내는 식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당은 그 반대로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고 이 질서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최대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당을 더 강하고 유능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역할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역할 여쭤보신 거였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저 질문하겠는데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불출마 결정은 뭐에 대해서는 100% 이제 본인의 의사고 외부의 뭐 외압이나 압력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의사가 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일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에 상징적인 대항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김경률 위원을 영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럼 출마 안 하신다면 비대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실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뭐 본인의 뜻을 제가 존중하는 것이고요. 김경률 위원은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천 사당화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한 달도 안 돼서 집권 여당을 사당화할 수 있다면 저는 그분 찾아서 모셔오고 싶어요. 정치의 신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 저는 나올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양지에 갈 수 있는 스타급 인재들이 자진해서 우리 당의 승리와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험지로 자진해 나간다면 저는 업어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게 당대표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 점도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제가 감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천은 룰대로 할 것이고 이기는 공천을 할 겁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안 나가잖아요. 저는 여기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만큼 이기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국민이 공천을 보고 이 공천을 어떻게 하는지 집중해서 보고 계실 거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국민들께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할 것이고 오직 저는 그 목표밖에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다음 상대는 누구냐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혹시 그쪽 지역구에 염두에 두신 사람 있나요? 아, 그분 참 말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우리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패배의식에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파이팅 있게 싸울 것이고 그런 식의 시도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제가 전에 광주에 갔을 때 광주에서 정말 한석을 지역구에서 얻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국정당이거든요. 우리 비대위 위원에서 의사로 박은식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진해서 광주 출마를 어려운 걸 알면서도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정당이 어느 지역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정당이라면. 우리는 호남 포기를 포기할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수도권의 약세 지역에 대한 포기를 포기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 지역에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한 지역과 한 지역구마다 최선을 다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우리의 노력을 가상하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국민들 모두에게 정말 잘 보이고 싶습니다. 뭐 혹시 꼭 이기고 싶은 어떤 지역구가 있습니까? 저는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이 졌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좋은 분들이 모든 지역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참 우리 좋은 인재들이 더 오셨으면 좋겠고요. 예. 뭐 엊그저께 이재명 대표 그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발표도 있었는데 긴급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이 문제 우리 이재규 부장님 마저 질문 한번 해주시죠. 예. 선거제 얘기죠. 예. 어제가 아니고 민재병 대표가 이렇게 준연동제 비례제 유지, 그다음에 통합형 비례저당 제안을 하고 당에서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제 의회 독재 유지 검은 속내라고 비판했는데 결국 국민의힘도 국민미래당 위성정당을 창당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은 약간 이율 배반적인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대승적 결단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혹시 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철회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첫째로 만장일치가 나왔잖아요. 만장일치를 할 걸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고 볶고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장일치가 나왔다는 것은 전부 다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왔다 갔다 거짓말하면서 대표에게 다 위임한다? 이걸 왜 한 거죠? 저는 이게 민주당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될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법무장관 하면서 민주당의 많은 분들하고 건건이 부딪혔죠. 근데 저는 별로 부담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숫자는 굉장히 많지만 다 똑같은 소리를 하거든요. 똑같은 방침에 똑같은 방향의 로직을 준비해 똑같이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논쟁을 할 때 그냥 한 명하고 싸우는 것 같았어요. 이런 식의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겁니까? 예전에 보면 뭐 소수파도 있고 그랬잖아요.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장일치라는 게 얼마나 코미디인지 그 자체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만장일치 할 거면 지금까지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방에서 얼마나 정치공학과 자기들의 당리당략만이 모든 것의 결정의 이 원칙이라는 점을 이 만장일치 결과라는 것을 저희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도 99점 몇 프로 나왔던데요. 근데 100%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북한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계신 정말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제가 기자님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을 물어보겠습니다. 그 준연동형, 뭐 연동형 제도, 뭐 연동형이 뭐든 좋습니다. 자, 그 산식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계세요? 계시면 설명해 주세요. 아시면. 제가 듣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선출한다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하겠다는 그 계산식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정치부 기자님들도 계시고 다 원로들이시고 우리 다 정말 대한민국의 0.01% 정치 고관여층이에요. 아십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 180명, 160명 제가 그 앞에서 물어보고 싶어요. 다 그냥 랜덤으로 얘기해 보라고. 글쎄요. 몇 명이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은 비례대표로 투표를 하면서 자기 표가 어떤 식으로
선거에 반영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데요. 둘째, 그러면 그 산식을 제가 써오긴 했어요. 근데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봐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거기 나온 숫자가 꼭 그 숫자대로 그 퍼센트여야 하는 필연적인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그냥 이건 자기들 욕심과 이해관계 문제예요. 국민은 몰라도 되는 건가요? 국민의 표가 쓰이는데? 이건 선거가 아니에요. 선거의 제도가 복잡해지는 방향이 민주주의입니까? 내 표가 한 표를 찍으면 그 사람의 일씩 올라가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후자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병립형으로 해야 되는 입장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위성정당. 자, 위성정당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플랜 B입니다. 자, 우리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고 우리의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180석을 가진 당이 야합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대비책이 없어야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나머지 180석, 그러니까 최강욱, 조국, 윤미향, 김의겸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정당이 다 가져가게 둬야 됩니까? 그건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직자한테 얘기했어요. 떳떳하게 준비해라. 당연히 이건 우리가 민주당이 이렇게 이상한 자기들의 정치공학을 선거제도로 반영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 뛰어야 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준비하고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이 병립형보다 낮은 숫자의 의원이 갖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플랜 B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요. 이겁니다. 지금 어떤 경기를 앞두고 축구로 시합을 할 거냐, 야구로 시합할 거냐를 선수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한 명이. 우리는 소수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축구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구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야구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인지 야구인지를 지네 마음대로 정하는 걸 강하게 비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저는 정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국민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를 원래는 병립형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청래 이런 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병립형 띄우려고 전당원 투표 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 당연히 그 공작이었잖아요. 그 절차였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한번 만나고 나서 바뀐다고요? 우리 4월 10일 날을 보고 있는 이 많은 5천만이 있는 앞에서요? 선거가 장난입니까? 그러려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코미디 같은 건 이걸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게 100% 만장일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 국회에 보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난 선거에서 21대에서 이제 비례대표의 경우 이제 30석은 이제 연동형으로 가고 그다음에 17석은 병립형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합쳐진 구조였는데 그래가지고 뭐 솔직히 저도 텍스트를 많이 보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그 비례대표가 작게 가져가면 연동형이 이런 어떤 전체 구조 아니고 정확히 산식을 저도 잘 좀 이해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아니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그 지금 말씀하신 민주당의 어떤 그런 과정들 그걸 총체적으로 불의라고 본다면은 그 불의에 대한 방조, 그다음에 그 불의에 대한 결과적인 가담. 이거는 위원장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위원장이 말씀하신 동료 시민이 따라가야 될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장님 이걸 제가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 지금 결과가 예.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 동료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국민들은 각각 몇 대 몇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고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우리 쪽에 있는 후보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투표를 해요. 그런데 그 투표가 정말로 하나도 비례대표에서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나는 겁니다. 그걸 방치하는 거가 책임 있는 정치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서 저쪽에서 하는 그런 그 꼼수가 그대로 현실에서 작동하게 두는 것이 그런 결과를 나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출할 거고 또 다시 합쳐질 거고 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가지고 많은 뭐 조국 윤미향 다 나서 당 의원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식으로 위성정당 만들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님한테 바라는 어떤 보수 진영에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미래 과연 그 한동훈식 정치와 기존 정치와 다를 게 뭔가라는 문제에 부닥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이거는 현실에 있어서의 논쟁의 문제잖아요. 국민의힘은 지난번 선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공언했어요. 자, 제가 그리고 위성정당 부분에서 빨리 하고 언론에다가 내게 한 이유는 이거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저한테 원하는 것은 뭡니까? 저런 정치를 종식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저는 이기기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힘을 지지하고 저런 정치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왜곡되고 배백 꼬인 절차 안에서도 이겨야 하는 것이, 이기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과정에서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하고 한 명이 마음대로 선거를 정하는 것에 대한 것을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이거 안 하면 더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식의 왜곡 자체가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법이 아니라면 불법은 아니죠. 결국은 우리 현실 생활에서 4년 동안의 의회 권력을 장악할 룰이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거잖아요. 축구를 했는데 어느 구간에서 갑자기 손으로 들어도 된다는 얘기 일부러 끼워넣는 그런 거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는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료 시민들의 4년 동안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방식을 플랜 B로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거기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끝까지 병립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예, 예.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플랜 B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저희는 이 점을 오히려 이 과정을 국민들께서 보시고 민주당을 평가하고 민주당을 심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이 중에서 저 산식이 어떤 것인지 아는 분을 제가 써왔는데요. 제가 숫자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제가 모르겠어요.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지금 벌써 11시 지금 30분이 넘어서 3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경제복지 분야 질문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뭐 간단하게 좀 얼마 전에 공인이시니까 재산 공개 나왔는데 혹시 지난해 재산세하고 종부세 얼마 내셨는지 숫자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좀 내긴 냈습니다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문제는 꼭 짚어달라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양승태 대법관, 그 다음에 그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수사, 그 다음에 이번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태 국장 질문해 주시죠. 뭐 아시겠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다 무죄 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9개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수사에서?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사안이 굉장히 큰 사안이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사안이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는데요. 아직 1심 단계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잘 지켜보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뭐 압수수색 같은 거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 수사상에 하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겨레에서 굉장히 응원하는 보도를 당시 해주셨던 걸 기억하는데요. 그 법적인 판단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근거는 굉장히 법리적인 문제입니다. 이 추후 잘 지켜보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상의 수사 의뢰로서 자료와 그것을 공개적으로 저희가 넘겨받았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미 있었던 이야기고 많이 보도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당시에 대법원에서 대법원의 내부 자료를 스스로 검색해서 추출한 자료를 문제 있는 자료들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 당국에 제출을 했던 사안이었고 그런 걸로 촉발된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재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개입이 어디까지 단죄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고 그리고 그게 전례가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초동 얘기가 나서 마지막으로 좀 서초동에 한 몇 년 근무하신 거죠 지금까지? 서초동이요? 검찰이요? 검찰은 20여 년이고요. 서초동에 얼마 있었는지는 제가 계산을 잘 안 해봤네요. 거기서 서초동은 지금 중앙지검이나 대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들으신 말씀은 사직에서 야구를 직권하셨다는 건 사직구장에서 봤다는 얘기랑 동의가 된 것 같은데 서초동에서 근무하셨던 것처럼 이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소송을 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소송을 걸었다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마 저거 아닌가요? 중재위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법적인 대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서초동 하면은 검찰청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굳이 여당 대표가 또 젊은 정치인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지적이 있는데 소치하실 생각은 없나요? 언론에 대한 대응에 대한 질문으로 그렇죠. 이해하는데요. 저는 언론에 대해서 대단히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이재명 대표나 다른 정치인과 달리 저는 어떤 질문이라도 피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게 제가 이제 말하는 과정에서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저를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걸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소위 말하는 그런 언론이라든가 정확하게 말하면 언론도 아니죠. 그런 식의 뭐 청담동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 청담동 루머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식에 있어서 저는 공격을 굉장히 많이 당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의 어떤 이 유언 비어를 커뮤니티 같은 데 뿌리고 그거를 기사화하고 이런 식의 주고받기 티키타카하는 식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그것을 사실 기정사실화해 버리는 식의 이런 공격이 에 대해서 그동안의 보수당이 대해왔던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초장에 잘못된 게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거랑 달리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두고 이렇게 쌓아두고 가는 것이 저는 더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사안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다 챙기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보도라든가 뉘앙스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제목 장사를 하잖아요. 자꾸 계속 바꿔가면서 뭐 한 번에도 열댓 번씩 바꿔가잖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깎아먹으려는 식의 의도적인 보도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문제 제기를 해두라라는 식의 지침을 제가 준 상황인데 그 사안 자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자연스럽게 지금 그 플로어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 주신 질문을 제가 대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련된 그 질문이 마침 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조갑재 선배님, 이창섭 선배님, 그다음 임동건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님 공이 같은 주제를 주셨는데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그다음에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 선고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 당시 수사 책임을 맡았던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의 책임론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양승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결국 경찰이 또 항소했는데 항소 포기를 건의할 의사가 있으신지 이런 질문을 비슷하게 묻져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당 대표가 그걸 건의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그 당시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사안들을 다 관여한 건 아닌데요. 다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그 평가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점 저는 뭐 그거는 잘 알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평가가 더 정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플로어 질문 또 간단하게 6.25 참전 언론인회 회장이신 박기병 선배께서 대신 질문을 주신 건데 6.25 참전자에 대한 수당이 다른 보훈 대상자에 대한 수당보다 빈약하다. 이거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개선 용의가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서옥식 선배님께서 얼마 전 아마 5.18 그 묘지 참배 뭐 관련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북한판 국립묘지격인 애국 열사능에 5.18 개입 북한 이런 묘비가 조성됐다는 사실 목격됐다 하는 사실 소식인데 정부는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지 어쩐지 궁금합니다.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확립된 정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중앙일보 장세정 의원 오늘 오신 모양인데 통일에 대한 입장. 최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민족 개념 부정하고 뭐 이런 그 발언 아까 일부 언급됐지만 그런 거와 관련해서 여쭤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 통일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사실 좀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정말 통일을 원하느냐, 통일이 필요하냐 이런 데 생각에서도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통일이 꼭 뭐 지금 상태가 우리의 부담을 좀 덜 더는 거 아니냐, 나중에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만약에 북한이 붕괴되면 북한의 영토와 북한의 주민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점거하고 점령해서 영토화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가져와야 할 것이냐, 이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통일은 하고 싶냐 아니냐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북한을 우리 영토화해야 하는 것이고 그 준비를 차분히 해야 하는 것이지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느냐 라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장수근 선배님께서는 아마 이게 지난 뭐 투개표 과정 부정 아마 그거 관련된 거인데 그거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만 여쭤보셨어요. 이건 특별히 답을 그 투개표 뭐 과정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죠. 투표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저는 그 선거의 공정성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소쿠리 이 문제 같은 선거 관리에서의 부실함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국정원의 이 조사 결과 선관위의 해킹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4월 10일 선거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개표 병행은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수개표의 문제는 사실 독일에서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전자개표는 위헌이라고까지 결정했던 것이니까 명분이 충분하다고 하고, 저희가 4월 10일부터는 이번 선거에 수개표가 병행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함 이송에 있어서 경찰이 호송하게 하고, 그리고 투표 관리에 공무원이 투입되는 것 등도 진행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만 더 꼭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법상에 사전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법원 판례하고 규칙으로 인해서 도장을 직접 안 찍어도 되는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실제로 도장을 꼭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못 찍을 이유도 없죠.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정도 책임성 없이 사전투표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선관위에서 그거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촉구합니다. 사전투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너무 간격이 커서 그 기간 중간에 있는 이슈들이 선거에 반영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선거 운동 기간이 짧은데 이렇게 사전투표를 멀찍이 떨어져 두니까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법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법으로 반영할 수는 없고, 사전투표의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에 어떤 입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4월 10일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강한 열망을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도 그 열망이 이 선거가 반드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플로 질문도 있지만 이제 토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정된 시간 11시 40분이었는데 조금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토론 시간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훈 토론, 올 첫 관훈 토론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관훈 클럽의 우리 대선배님, 그리고 오늘 시종일관 진지하고 어떤 진취적인 그런 답변을 해주신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71대 집행부 앞으로 관훈 토론회 올 총선이 있는 해이고 정치 해인 만큼 활성화해서 더 흥미 있고 시대의 화두를 던지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고처럼 들으시겠지만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다른 당대표들의 관훈 토론도 예정되어 있음을 고지해드립니다. 시대의 화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전하는 관훈 토론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올 첫 관훈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님과 관훈클럽 패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우탁 총무님과 한동훈 위원장님은 단상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념패를 전달하겠습니다.